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 6월이었죠.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입법심사의 구속력을 가졌던 차별금지법. 근데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심사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에서는 혐오적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최 측인 민주당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14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혐오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요일을 깨우는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성훈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훈입니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깃발들이 국회 담장을 애워쌌습니다. 차별에 기대어 있는 이 사회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과 저 국회가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나중에만 말할 거냐는 압박에 민주당도 일단 찬반 토론을 열고 공론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고, 특정한 소수계층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차별, 특별히 기독교계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법이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외 다른 정당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한도 2024년 5월로 미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요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 뉴스 오디오로 잠깐 들어보셨는데도 뭔가가 되게 뜨겁고 뭔가가 되게 꼬여있는 느낌이 그냥 팍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빚어지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전성훈 편집장님께서 일단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뭔지 좀 간략히 좀 추려주시겠어요? 예, 일단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별, 어떤 장애의 정도, 그다음에 병력, 나이, 그다음에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고용이나 교육기관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OECD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이런 이제 그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이미 13차례 이런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엔에 여러 기구가 있는데 2011년, 그러니까 2009년부터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뭐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등등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너는 인권협약 가입하지 않았냐, 조약 비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라라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4년째 그냥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오래된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입법 청원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국회에서 심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야가 합심을 해서 2024년까지 지금 밀어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8차례 이게 제안이 됐어요. 처음이 아니고. 근데 그 중에서 5번이 이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이제 자동 폐기가 됐고 나머지 2번은 스스로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표가 깎일 요인을 이제 없애자. 여나 야나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또 뒤로 미뤘는데 2024년에 또 선거가 있어요. 총선이. 그래서 2024년으로 밀어놨다고 2024년에 또 처리한다라는 지금 보장도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가면 또 언제 또 미룰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14년째 답보 상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14년의 과정을 전부 다 복귀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전성환 편집장께서 보시기에 좀 그래도 몇 번의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 내지 전환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줄일 수 있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결정적 장면 가지고 3개의 씬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장면은 나중에라는 말로 한번 키워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하셨었잖아요. 그때는 대선 공약집에 이 차별금지법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선 공약집에 이게 빠져요. 그리고 근데 그때 그 4차 TV 토론 때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반대한다. 거기에서 그 성소수자들이 실망을 해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연설 끝나길 기다렸다가 이제 여러 요구사항을 외치기도 하고 기조연설하러 이제 왔을 때 후보에게 차별금지법에 관한 견해를 물어봐요. 그 인권운동 활동가가.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예. 그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 장면은 이따 우리 이제 영화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랬을 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인사청문회 자리 자체가 혐오 발언의 아주 향연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죠. 그 이채희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까지 비하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인간의 파괴와 파탄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후보자를. 그러니까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사실 또 명확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사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국가인권위원법에서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해서 차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뽑는 자리에서 그런 이제 막말이 그러니까요. 막 쏟아진 거죠. 이게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뭐 역시 이번에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사실 2017년에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도 경합을 했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경선했었죠. 예.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차별금지법에 적극 찬성한다. 예. 다만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한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2017년에 굉장히 진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2021년 그러니까 올해에는 그 한국교회총연합회 거기 방문한 직후에 역시 또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들어서 이걸 돌연 뒤로 미룬 거죠. 충분한 합의를 강조. 예.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3년 여론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59.8%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흐른 2020년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여기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중에 이보다 지지율 높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정도면 국민적 합의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표를 의식해서 뒤로 미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전성환 편집장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인용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다수의 여론 따라가면 표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근데 또 이게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하는 논리는 그게 아닌 게 조직된 표가 갖고 있는 위력이, 다시 말해서 뭐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은 다 이제 모두 투표장에 간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를 하는 뚜렷한 이유를 부여버리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개순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뭐 성소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 계속 견지가 되고 이걸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뒷걸음질 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표라고 불리는 그 뭉터기표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지지부진하고 속마음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저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전성환 편집에서 잠깐 얘기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9개의 사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아예 명문화되어 있는데 따지고 본다면 그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그거를 규정하는데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돼서 지금 국가인권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네,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 논의는 사실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범위한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 동성애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LGBTQ에 그렇죠. 대한 부분만 아닌데 자꾸만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지고 그게 이제 뭐 이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토론장에서도 이제 그런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제 저는 핵심을 집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종교계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라는 건 사실상 종교적인 시각이잖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그들을 어떤 죄인으로 취급하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그 형벌을 내리는 그런 그러니까 범죄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그것을 이제 어떤 법제화 시킬 만한 어떤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차별을 법제화 시킬 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잘 만들어 갈 것이냐. 차별금지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명백히 해야 되는 지금 길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의 자유 침해 이런 부분과 좀 대치되는 그런 부분은 뭐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좀 혐오스러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가게를 하고 있고 그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뭐 물건을 팔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까지도 막는다면 그건 또 개인의 자유 침해 아니냐. 뭐 거기다 이제 처벌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그 사안에 따른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냐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좀 아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전성환 편집장께 차별금지법 내용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깔려 있는데 일단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부터가 이루어져야 찬반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지면 우리 언론도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보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정확히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언론도 관심 없어요. 보도 제대로 안 하고. 사실은 우리 언론이 대표적인 혐오 발언에 이게 온상, 예. 그런 역할도 많이 해왔죠. 무슨 여 시리즈를 만들고 예. 예, 그렇게 퍼뜨리는 것 자체가 사실 혐오 발언이고 예. 사실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들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여성을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그 분산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근데 왜 이게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성인데 장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법안을 제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하자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성적 지향의 부분이 지금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걸 논점으로 잡아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라고 주장을 일부에서 하는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같은 어떤 시민, 인간을 혐오해도 좋다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갑자기 이렇게 논점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편가르기나 어떤 구분짓기가 과거에는 이제 정치 공세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온 게 색깔론이죠. 그다음에 어떤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보수와 이제 진보 사이에 새로운 전선을 긋는데 그 전선의 일환으로 동원된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 감정.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대남이 뭐 이런 거 등장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 거기에 이름 자칭 진보, 저는 그 정당을 진보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칭 지금까지 진보의 위치에 있다라고 했던 정당이 거기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뭐 저는 앞서 저의 입장을 밝혔지만 뭐 혐오라는 말은 다들 싫어하죠. 싫어하고 뭐 인간을 혐오할 권리는 아무 데서도 지금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혐오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종교인들의 시각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랑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뭐 노키즈 카페.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장. 우리가 이제 오페라 공연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데에 시설이 있어요. 아이들 돌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저도 노키즈존인지 모르고 갔다가 저희 아이가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임신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 하는데 그 분명히 그런 분들의 자유도 우리가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형태에서 과연 그랬을 때에 다른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합리적 이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인 어떤 평등을 주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 2015년에 이제 미국의 아칸소주하고 인디애나 주의회가 이런 법을 제정을 했어요. 종교자유보호법. 네. 법령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딱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업소를 운영하는 식당이 이제 예를 들면 게이 커플이 왔다. 나는 나의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너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겠다. 라는 법이에요. 이 법의 내용이. 무슬림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을 네, 뭐 그런 식이죠. 예. 근거를 부여해 주는 법. 예. 그게 이제 종교자유보호법인데 그 무하마드 알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갔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식당에서 너 흑인이야. 나는 흑인은 안 받아. 나가.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금메달을 다리 위에서 던져버렸어요. 그 인종하고 성적 지향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종을 차별한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적 지향으로 차별당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2015년 일인데 당시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이런 17개 기업이 우리 아칸소하고 인디애나 주에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종교자유보호법이라는 명칭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차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지사들이 그 법을 반려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윤성은 영화평론가, 그다음에 황해문화의 전성은 편집장과 함께 토닥토닥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14년째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 왜 정치권이 이렇게 미온적인가? 그다음에 왜 특정 집단을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가? 우리 사회 현주소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화 좀 이야기 좀 하나 해보죠.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 아주 특별한 영화를 픽해 오셨는데요. 영화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네, 영화는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다큐멘터리인데요. 뭐 저한테 영화를 고르는 데 있어서 다큐냐 극영화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사를 중심으로 영화를 이제 고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이 작품을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긴즈버그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국내에 책도 나와 있고 하니까 미국 연방 네. 대법원 판사였던 네, 여성 대법관이죠. 평생 차별에 대해서 맞서왔던 어떤 시대의 아이콘이자 또 이런 법조인들에게는 롤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항상 레이디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레이디라는 거는 뭐 어떤 사소한 일들에 분노하지 말라라는 어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 네,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고 할 때는 이런 말이 덧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너가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능력을 길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생애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잘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차별에 반대해서 거리로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일하는 것이고 변호하는 일이고 글을 쓰는 일이고 말을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서 사실은 몸소 그때부터도 이제 여성 그 여학생들에 대한 그 차별을 겪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간 그런 변호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대법관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쭉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하나 꼽으라면 이제 그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제 그 담당했던 여러 건의 이제 소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든 소송에서 일관되게 이제 그 쭉 관통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프론티에로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미 공군이 되는데 공군 중에서 기혼자에게는 주택수당을 주는데 남성 기혼자에게만 주택수당을 주고 여성 기혼자에게는 주택수당을 안 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소송에 가고 이게 이제 그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제 이때 변호사 시절에 이 소송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차별을 인종차별처럼 불법화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긴즈버그 대법관이 일관되게 이제 추구했던 게 뭐냐면 법을 개선하는 소송을 맡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맡아서 그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기느냐 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계기로 어떤 이걸 일반화해서 이걸 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소송. 결국은 핵심은 이거였잖아요. 긴즈버그 대법관이 어떤 그 접근했던 게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하고 딱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법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소송도 있었죠. 이혼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던 아버지가 이 육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남성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육아는 여성이 담당하는데 뭐 남자가 무슨 뭐 수당을 받냐 이렇게 됐던.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차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암묵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육아는 여성 담당.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그 남편이거든요. 사실 또 그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언급되고 그 남편이 어떻게 100점짜리 남편. 이거는 외조라고 해야 될지 내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내조라고 하면 또 여성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자기 아내를 무심양면으로 그렇게 지원해 준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뭐 이게 어떤 성차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기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유연하게
논리적으로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던 한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말씀하시니까 그 남편 마티는 정말 저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되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중요한 지적을 지금. 네. 아니야 나한테는 그런 남편이 더 왜 필요해. 왜 피해가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다 비슷한 거예요. 네.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에서 그 소통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간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거든요. 이 대법원이 이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진보의 선봉 상징이 이제 긴즈버그라면 보수의 상징이 이제 앤토니 스켈리아라고 하는 예. 이 사람은 정말 법을 명문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건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할 때 그런 거고 두 분의 굉장히 우정이 돈독했어요. 그리고 이 긴즈버그가 남편하고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자기의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하고도 되게 설득력이 있고 법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정을 이제 깊이 나눴죠. 그러니까 그 긴즈버그가 변호사 시절에 그 ACU 그러니까 그 시민 자유 연맹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때 대법원까지 가서 딱 한 번 졌습니다. 딱 한 번 졌는데 정작 대법원에 이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이긴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소수 의견 전문. 소수 의견 전문이에요. 위대한 반대자. 위대한 반대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제목이 된 건데 그 이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 의견이 왜 중요하냐? 뭐냐면 어떤 패자들은 결국에 가서 승자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를 들어요. 이건 이제 뭐 영화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임신한 교사는 산후휴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무급이야. 그 다음에 재고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에 이게 올라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면 임신에 의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 이게 성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임신은 여성만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결국 이런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미국 의회에서 임신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긴즈버그가 소수 의견이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결국에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단초를 이제 놓아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성차별에만 맞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에도 긴즈버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 2015년에 방문했을 때 동성 부부 한국에 국내 1호 동성 부부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트랜스젠더 연예인 뭐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긴즈버그 본인이 여성이고 유대인이었고 워킹맘이었고 예. 어떤 이런 어떤 거 개인적인 어떤 이유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겪었던 것들이 어떤 법률적 태도를 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개인화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당시 이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대중 이제 길거리에서의 대중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지는데 나는 법률로 하겠다. 예,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본질을 관통하고 있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 소송을 계기로 법률을 금지하는 것을 지향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그것이 법률을 만들므로써 강제적으로 금지하거나 강제적으로 권장을 했을 때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고 그렇죠.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이 갖는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희롱이란 말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아세요? 언제 등장했어요? 93년이에요. 1993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란 거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대시한다. 사실은 캣콜링이잖아 그게 다. 그런데 이게 그 성희롱이란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된 게 93년에 있었던 서울대 그 조교 사건, 예, 예. 성적 괴롭힘에 우조교 사건이네. 예. 뭐 반대하니까
조교 재임용 시험에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손배소를 제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 나중에 이제 몇 년 흘러서 95년에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로부터도 또 4년 뒤에 가야 남녀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최초로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99년이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성희롱이 법제상 처음으로 잘못된 행위다라고 명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99년 이전까지는 성희롱이라는 게 남녀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도의 어떤 그냥 뭐 이제 농담 정도로 간주하고 취급하는 경향도 있었고 좀 약간 심한 농담 그냥 짓궂은 농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직장생활 하지만 이게 법과 제도로 이렇게 명문화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설령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경계 선상의 이야기야. 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 너 돈 3,000만 원 있니? 너 이거 성희롱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웃으면서 서로 하지만 그렇지 내가 좀 지금 과했네. 미안해. 사과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한다든지 절제하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떤 기준을 잡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거 사람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 분모를 뽑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회가 합의했던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시에 들어가서 따르게 만들도록 하는 게 이제 법률의 기능인 건데 여기서 이게 지금 제정이 안 돼 버리면 이게 제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돼 버리니까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얘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특히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나는 끊임없이 태클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거에 뭐 선언하는 거 다를 게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냐면 나는 혐오할 자유가 있다. 이런 어떤 그 의사표시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니른베르그 인종법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대놓고 내가 차별하겠다 유대 인종을. 그걸 그러니까요. 법으로 명문화한 게 이제 니른베르그 인종법이고 그런 법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난 게 계속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는 인종하면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엔 아주 상당한 뭐냐면 트릭이 숨어 있는 게 인종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어떤 학계의 논의나 이런 데서는 인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 개념이다. 인종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게놈 지도나 이런 걸 볼 때 99%가 똑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슨 뭐 백인종, 흑인종, 뭐 그다음에 뭐 갈인, 갈색 인간 이렇게 갈인이라고 부르던데 갈인 이렇게 나누냐 이 자체가 인위적으로 고안된 개념이고 인위적으로 강제된 개념이다. 인종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도 어찌 본다면 조금 더 지나면 그 논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인종은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뭐 성희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면서 한국에서 저는 막 방송국 다니면서 방송국에 이렇게 막 포스터처럼 붙여놨더라고요.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말 다, 뭐 따님이나 아내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냐면서 이제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안 되고 막 그래서 아니 이 방송국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교육 수준이 높은데 이런 말까지 다 가르쳐야 되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너무 심했었던 거죠. 이때까지 도를 넘어서 했었던 그 기준이 없이 했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 점에서 정반대에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속담을 인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 당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성희롱 발언일 수가 있고 장애인 비하 발언일 수 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속담을 인용한 건데 그게 왜 문제냐.
그렇죠. 근데 사실 속담에 보면 장애인 비하성 어떤 속담 되게 많고 여성 비하도 너무 여성 비하성 제가 많은데 여성을 키워드로 속담을 한번 검색을 해서 쫙 해봤어. 네. 여성에 대한 속담 중에 좋은 속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그러니까 문제는 여자 뭐냐면 셋이 모이면 뭐부터 시작해서 속담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 감수성이 지금보다 떨어질 때에 그냥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선입견이었고 그때의 통념이었지 지금의 그러니까 통념이 돼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속담은 어찌 보면 과거에 잘못된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어떤 사고의 반영일 수 있는데 속담이니까 그게 근거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윤성은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 기관에 종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다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해봤어. 그랬더니 그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92%가 났어요. 언론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하고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조차도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체득돼 있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바로 저는 그 점인데요. 이제 저도 뉴스로 이제 쭉 그러니까 업이 뉴스를 살피는 거다 보니까 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 말고 사회면 뭐 일당 기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식하는 그 등장인물 중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거든요. 저럴 수도 있겠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정당하다라는 뜻으로 저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익산의 원광대학교에서 다문화 가족 행사가 열렸었어요. 거기 익산 시장님이 뭐라 했냐면 그 이주민 자녀들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해.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냐. 잡종 강세. 잡종이라는 게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동물에게 쓰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해찬 당시 이제 당대표가 장애인, 이건 전국 장애인 대회 발대식에서 한 얘기야.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그 자리 가서 해서 한번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경북도 교육감님은 이제 역시 또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그러니까 정교사 자격연수인데 여기서 여교사는 최고의 신부감이라면서 뭐라 했냐면 처녀 여자 교사들 값이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 배운 분들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들인데 이분들의 말 속에서 이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상태에서 차별하고 일종의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희룡 같은 경우도 수만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지만 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례 하나를 다 나열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가 성희롱 발언에 해당이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회적 기준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이 고지가 됨으로써 그거를 경계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법률이 갖고 있는 기능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를 꺼낸 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제도화된 그리고 교육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그 여중생 그 몽골 국적의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차별 그 중에 동성애를 얘기를 들어서 어떤 종교 단체에서 뭐 어떤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뭐 사회를 어지럽힌다거나 뭐 이런 혼란스럽게 만든다거나 이런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리고 뭐 종교적인 이유로 뭐 죄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되게 심각한 한 사람의 생명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 마치 벌레들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맘충 무슨 충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혐오 발언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올림픽 때 그 안산 선수 쇼컷 헤어스타일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금메달 반납하라 막 이런 페미 아니냐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 단체들이 움찔움찔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런 혐오에 굴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회가. 그건 하나의 상징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라고. 너 그렇게 혐오 발언해도 괜찮아. 우리가 뒤로 물러날게. 난 도리어 너를 지지해. 같은 계속해봐 한번.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기업체들도 그런 거 했을 때 사실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이런 혐오에 우리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죠. 라고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사실 방송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그 막내 작가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돼서 딴 프로그램으로 옮겨간 사건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 업계에서 그 뭐 일러스트를 사용하거나 뭐 한 사람들 그 해고되고 무슨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거가 그냥 방치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나치에 의한 그 유태인 대량 학살이 있었는데 그 시발점을 찾아본 사실은 그 당시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유태인을 아주 그렇죠.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면 나치에서 대량 학살로 나왔는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경제 파탄으로 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파탄 지경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국민적 어떤 좌절과 분노를 그 어딘가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정치 세력이 무엇으로 돌렸냐면 유태인한테 돌렸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어떤 죄악으로 연결이 됐던 건데 씨앗은 거기서부터 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혐오의 씨앗이 계속 온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언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크게 번질지 모른다. 어찌 본다면 유태인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는 교훈은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가 그 가슴속에 담겨 있는 혐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그때 나치의 선동과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내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안전판일 수도 있고 정치권이 그나마 그러니까 당파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합의해서 지켜야 되는 선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때는 담합을 잘해가지고 서로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서로 담합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폭주한다고 어떤 식으로 폭주할 거라고 누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경제 얘기할 때 낙수 효과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폭력도 낙수 효과가 있어요. 폭력이 수직 폭력이라 가지고 갑을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리 누르는 거예요. 폭력적인 어떤 억압을 계속해서 내리 누르는데 내가 누구한테 당하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혐오 발언을 하고 혐오의 어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옆 사람에게 폭력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수직 폭력의 힘이 강하면 수평 폭력의 힘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는 답이 있다면 평등이 답이다. 그렇죠.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어떤 길을 좀 우리가 열어봐야 된다 이제. 그렇죠. 그의 그 말씀 보니까 누가 그 말 한 게 있겠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아동 학대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그 지금 우리 전성훈 편찬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찾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보복이나 어떤 그 되치기가 그 불가능한 너무나 누가 봐도 절대적 약자인 아동한테 그것을 다 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심성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답이 다 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갖는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한데 정치권은 너무나 한가하다.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여자 교수 안 뽑아. 여자 교수들 들어오면 문제 일으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참 잘못한 거는 그때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잘한 거는 그래서 학계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학계로 가지 않은 거. 네, 그런데 제가 그 긴즈버그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내가 80대인데 사람들이 다 나랑 사진 찍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긴즈버그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녀를 이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학계로 가지 않은 거는 정말 롤 모델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이제 네. 제 주변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롤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그 참 중요한 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 우리 사회에 정말로 진정한 원로가 있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회 불행 중에 하나가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회 전체적으로 존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원로. 뭐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뭐 불러서 그러니까 참아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정한 원로가 있는가. 이걸 제기하는 사람의 네.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긴즈버그는 위대한 반대자이자 동시에 위대한 중재자였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차별금지법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인데 너무나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우리 현실이 좀 답답하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는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그다음에 윤성은 영화평론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닥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